안녕하세요. 수민호입니다.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제가 이거 상당히 좀 됐는데 이게 한 보자. 이거 언제 거냐 이게 한 2달 정도 됐는데 이혜선 씨라고 직장생활 19년 하신 분이 19년 하신 40대 직장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블로그에 올려놨던 글입니다. 글 내용이 뭐냐면 이제 보고서 제목이 뭐냐면 보고서를 대하는 방식에서 리더의 스타일을 알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본인이 겪었던 리더들, 직장 상사죠.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어떤 스타일로 일하고 부하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느끼고 고민했던 어떤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좀 인상 깊어가지고 제가 이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쭉 제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리더에게 갔을 때 대부분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의도를 잘못 파악했다며 처음부터 다시 써오라고 한다. 두 번째 유형, 빨간색 펜으로 한 줄 한 줄 그어가면서 잘못된 문장에 수정사항을 적어서 지적을 해준다. 세 번째 유형, 보고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직원이 엉덩이로 일했는지 판단한다. 즉 야근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걸로 보고서의 퀄리티를 평가한다. 네 번째 유형, 어떤 의도로 보고서를 썼는지 물어본다. 아랫사람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의도를 이야기한다.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다시 쓰도록 권고한다. 즉 19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4가지 유형의 리더를 모두 겪었다. 이 중에서 내가 리더 밑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느낀 유형은 4번째 유형이었다. 물론 모든 유형의 리더가 각각의 장단점과 배울 점이 있지만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이었다. 두 번째 유형은 꼼꼼하면서는 배울 것이 많았다. 그 유형별 리더에게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형별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리더는 내 안에 답이 있다이지만 본인 스스로도 방향성에 자신감이 없거나 정리가 되지 않는 유형이다.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가져갔을 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처음에 얘기했던 의도를 네가 잘못 파악했다. 이거 다시 써라 라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상사 본인 스스로도 방향성에 자신감이 없거나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랫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토로한다. 반면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방향 설정이 애매모호하니 같이 헤맬 수밖에 없다. 이 리더의 유형은 경험상 대부분 자신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리더가 되기 전까지 그들은 일 좀 한다는 유형에 속했다. 그들이 아랫사람이었을 때 상사의 말 한마디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유능했던 직원들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자신만큼 일을 하지 못하는 아랫사람이 답답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리더의 유형을 만났을 경우 그 리더가 의견을 말할 때 녹취를 하거나 리더의 말을 거의 복귀하듯 필기를 했다. 리더가 말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이해한 바를 복귀하는 것이었다. 리더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전체적인 그림과 틀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맞추지 못할 경우 4번째 유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4번째 유형은 뭐 어떤 의도로 보고서 썼는지 물어보고 다시 얘기 들어보고 뭐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더의 의견을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했는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의견을 주고받아야 서로의 다른 관점을 찾아내고 맞출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무조건 까라면 까식의 상사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조직에서는 별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심각하게 이직이나 전배를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전배라는 게 이제 다른 부서로 배속되는 걸 말합니다. 잘못을 질책할 수는 있지만 다른 의견을 지적하기보다는 일단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유형의 리더에게는 감정을 상하지 않게 이견을 조율하는 법을 배웠다.
뿐만 아니라 리더 안에 답을 찾아서 정리해 주었을 경우 능력 있는 아랫사람으로 대우받을 수도 있었다. 소위 말하는 가려운 곳을 아랫사람이 긁어주는 것이니 좋을 수밖에. 두 번째 유형의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한 줄 한 줄 그어간다는 사람 있죠. 잘못된 문장 수정해주고 지적해주고 이거 다시 써오라고 한 사람들. 두 번째 유형의 리더는 대부분 땡땡 대리라는 별명이 붙는다. 이게 뭐냐? 이게 대리처럼, 그러니까 부장이나 이사쯤 되는 사람이 대리처럼 너무 쪼잔하게 군다는 겁니다. 그만큼 너무 세세한 걸 지적하다 보니 실무적인 일을 거의 대신 처리한다. 몇 번 그렇게 지적을 하다가 결국은 자신이 마무리를 하기도 한다. 일을 시키느니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부분 리더가 무척 바쁘다. 자신이 대부분 방향을 설정한다. 자료조사와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에서 일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랫사람의 고민은 줄어든다. 이런 유형의 리더를 만났을 경우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꼼꼼한 마무리다. 한번 빨간 펜으로 지적을 당했으면 다음에는 똑같은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문장의 비문과 오타 검증은 기본이며 보고서를 출력해서 한번 문장을 읽어봐야 한다. 쉽게 설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빨간 펜을 100% 벗어나긴 힘들지만 몇 번 훈련을 하다 보면 오히려 맞추기 쉬운 리더 유형이기도 하다. 보고서가 보기 쉽게 나아지기도 한다. 두 번째 유형의 리더에게는 꼼꼼함을 배울 수 있지만 아랫사람을 키우는 방향 설정이나 기획을 배우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 네 번째 유형의 리더는 내가 직장생활 하는 동안 가장 많이 배웠던 타입이다. 그분과는 4년 남짓 일을 같이 했는데 이후로 프로젝트에서 만날 일은 없었지만 새로운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만약 그분이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라는 생각이 떠오른다. 19년 직장생활 동안 이런 분이 딱 한 분이었으니 어쩌면 이런 분을 한 번이라도 만난 건 행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네 번째 리더가 누구냐면 그거죠. 어떤 의도로 보고서를 썼는지를 물어보고 아랫사람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의도를 얘기하고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다시 쓰도록 권고하고 이런 것들이죠. 일을 시켰는데 내가 사정없이 헤매고 있을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을 짚어주었다. 아랫사람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적절한 순간에 나서줬지만 대부분 권한과 책임은 위임을 해주고 지켜봐 주었다. 실수하면 같이 책임을 졌고 질책은 조용히 했다. 이미 실수에 대해서 나 또한 알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질책은 늘 짧았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함께 챙겼다. 이 세 가지 유형 외에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리더 유형 중 하나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해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 있다. 이 경우에는 가지고 간 보고서를 읽지도 않고 무조건 질책한다. 요즘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대놓고 야근을 조용하지는 못한다. 치졸하게 야근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리더들은 야근을 해야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이 바쁜데 매일 정시에 퇴근을 하는 부하 직원을 보는 마음은 불편하고 결국 아랫사람이 보고서를 어떻게든 작성해도 마음에 들지 않게 된다. 사실 나는 야근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꼭 해야 한다는 주의는 아니다. 내가 필요하면 야근을 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이라는 조건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하고 꼭 해내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된다면 야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기부여 없이 그저 상사의 눈치 보기를 위한 야근은 피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매일 권유하는 상사라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 아닐까 싶다. 나는 리더도 파트너십 관계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상하관계, 권력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 스스로는 리더의 역할과 아랫사람의 역할이 다를 뿐 권력의 상하관계로 생각하진 않았다. 만약에 서로 역할을 무시한 채 인격 모독이나 권위만 내세우는 상사를 만나면 할 말을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었다. 덕분에 버릇없다는 얘기도 들었고 같이 데리고 일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얘기도 들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했을 태도였으리라. 다행히
19년 직장생활 동안 운이 좋았다. 프로젝트 단위로 근무지가 바뀌어 그런 상사를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됐다. 팀장으로서 권위만 내세우고 아랫사람 인격 모독을 쉽게 하던 분도 있었다. 그분과 오랫동안 일하기 힘들다는 생각에 전배를 고려했는데 나보다 그분이 더 빨리 다른 조직으로 발령이 났다. 이 양반 국정원에서 일하나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랫사람을 키우는 역할이 파랄이라고 생각한다. 키웠는데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는데 회사는 가족이 아니다. 키워서 평생 데리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언젠가 보내야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 아닐까? 아닐까? 회사라는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 회사 밖에서 만나면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사업의 훌륭한 고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리더와 아랫사람의 관계는 파트너십으로 봐야 한다. 더불어 서로에게 배울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고 직장생활 거의 20년 가까이 하신 분이 쓰신 글이었습니다.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험들에서 배울 게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것도 이제 2월 21일 날 나온 이제 그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한 달 전 기사긴 한데 이건 사실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에 이동식 발사 차량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이제 중국 기업을 제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이라는 거는 뭐 핵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 같은 거 쏠 때 보시면 밑에 큰 트럭 같은 게 이 미사일을 싣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단순히 트럭이 아닙니다. 바퀴가 여러 개 달려 있고 특정 무게를 지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차량, 특수 차량에 속하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공업이 어느 정도 상당히 발전을 해야 이걸 만들 수 있는데 북한은 이걸 자체적으로 뭐 개량은 할 수 있지만 완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개발할 수는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이제 요 몇 년간 뭐 각종 핵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군사 퍼레이드를 할 때 보니까 저 트럭들이 왜 저기 있지? 왜 북한에 있지? 라는 게 이제 미국 CIA나 이런 데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용을 봤더니 중국 회사가 몰래 팔았던 겁니다. 북한에. 미국 정부가 과거 북한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인 TEL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중국의 무기 업체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미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14일 연방관보에 이란과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들의 명단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 6개와 러시아 기업과 기관이 3개, 터키와 이라크 기업 각각 1개씩 이름을 올렸고 개인적으로는 중국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 기관이 이들과 거래나 기술 교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했고 개인에 대한 수출 허가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들 기업이 어떤 혐의로 수출 규제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론사 취재 결과 일부는 이미 미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인 우한 산지양 무역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북한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넘긴 전력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는 2017년 우한 산지양 무역회사를 제재하면서 이 기업이 2011년 6대의 비포장 도로용 벌목 운반 차량을 북한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벌목 운반 차량이죠.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를 갈 수 있는 그 벌목한 큰 나무를 싣고 비포장 도로를 갈 수 있는 운반용 차량을 북한으로 판매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이들 차량들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개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나 큰 나무나 어차피 사이즈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싣고 운반할 수 있는 차량 명목으로 이제 판매를 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벌목용 트럭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군용 특수 트럭을
벌목용 차량이라고 위장해서 이제 판매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다루진 않았고요.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들이 상당 부분 중국에서 수입한 벌목 운반 차량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건 서류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고, 특히 북한은 해당 차량들을 벌목 운반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증명서를 작성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어기고 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개조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껑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며 중국은 독자 제재와 미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확대 관할법을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미사일 관련 기술, 또 이런 기술들이 포함된 이제 특수 무기들, 특수 차량들, 이런 것들을 중국이 북한에 계속 수출해 왔다는 거죠. 중국 회사들이.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고요. 중국이 안 팔았으면 누가 팔았겠습니까? 중국이 판 거 맞아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까지도 계속 북한을 이렇게 뒤에서 지원해주고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 뭐가 좀 더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는, 현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좀 막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북한과 이제 연계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외부에서 뭐 어떤 특정한 어떤 이슈만 가지고, 경제적인 이슈만 가지고 중국하고 가까워진다고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은 북한하고 중국 관계보다 우리가 중국하고 더 가까워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뭐 사실 그게 되게 비관적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중국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중국을 진짜 바뀌게 하고 싶다면 방법은 사실 하나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중국이 자극을 받을 만큼 뭐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북한하고의 북한이 스스로 북한이 스스로 자기들의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을 더 돈독하게 북한하고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이제 중국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행위자가 된다든지, 그렇게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 혼자서 중국하고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간접치기 한다고 해서 이게 북한하고 중국 관계를 떼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단 들어가는 돈이나 주고 있는 자원의 어떤 규모 자체가 다르니까. 뭐 그런 얘기고요. 또 다른 뉴스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건 2019년 11월 30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5개월 전, 그렇죠, 한 4-5개월 전 뉴스인데,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갔거든요. 슬쩍 보고 지나갔는데 이거를 지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 11월 30일 일본이 미군 항모 전투기 이착륙 훈련용으로 무인도를 매수했다는 겁니다. 샀다는 겁니다. 가고시마 남부에 마게시마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를 1723억 원에 일본 정부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본 정부는 미군 항공모함에 실는 전투기의 이착륙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이제 비행장을 여기다 건설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사이즈보다 조금 큰 섬을 하나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항공모함하고 비슷한 거의 같은 형태의 이제 비행장 사이즈의 비행장을 짓고 여기에서 항공모함 전투기들이 이제 이착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부대 시설 같은 걸 짓고 경납고 짓고 하겠죠. 근데 이 뉴스가 왜 중요하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30일 일본 민영방송 TBS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주일 미군이 항공모함 함재기의 이착륙 훈련 부지로 쓰도록 일본 가고시마현 남부 마게시마를
160억엔에 매수하는 계약을 전날 체결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마게시마는 면적이 약 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무인도이며 방위성은 이 섬의 땅 99%를 소유한 업체와 교섭 끝에 이같이 계약을 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 미군은 현재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토 섬에서 임시로 하고 있는 육상 항모 이착륙 훈련을 마게시마에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모 함재기의 거점이 야마구치 현에 있는 이와테 기지여서 훈련장을 이오토에서 마게시마로 바꾸면 훈련을 위한 이동 거리 등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 육상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가 항공모함의 좁은 갑판에 착륙하는 기술을 익히고 유지하도록 육상의 활주로를 항공모함 갑판으로 간주하고 지면에 항공기 바퀴가 살짝 닿게 한 뒤 다시 이륙하는 이른바 터치 앤 고 방식을 반복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이제 훈련장이고요. 일단 유사시 여기가 이제 그 군용 비행장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일종의 항공모함 같은 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이게 미국 항공모함, 미국 전투기만 사용을 하겠냐고요? 아니죠. 일본 방위성이 구입을 했으니까 일본 함재기들도 앞으로 미래에 일본이 항공모함을 갖게 되면 거기에 탑재될 일본 함재기들도 이제 터치앤고 훈련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항공모함을 사냐 안 사냐 이것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일본은 항공모함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고 이제 함재기 훈련용 부지까지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군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럼 이전에 미군이 임시로 쓰던 시설은 누가 쓰겠습니까? 자위대가 쓰는 거지. 이렇게 일본은 항공모함 통상 항모를 도입하고 재무장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탁상 공론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저는 항공모함 보유 자체는 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인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전투기 탑재가 가능하고 작전이 가능한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고 이거를 가지고 독도 근처 와가지고 전투기들이 수시로 이착륙을 하게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상륙함이나 이런 데서 헬기로 언제든지 중무장한 병력이 이제 독도에 막 상륙할 수 있도록 이래서 상륙을 해가지고 독도를 경비하고 있는 경비경찰들과 전투를 벌여가지고 걔들 쫓아내게 되면 그럼 다시 우리가 그걸 뺏어야 되는데 쉽진 않게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 돌지 않고서야 단순히 독도 하나 뺏자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독도 준수하고 있는 경비병력이 뭐 그냥 자동소총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기관총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미사일이 엄청나게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맨패드라고 불리는 스팅거라든지 뭐 이글라 같은 맨패드라고 불리는 어깨에 메고 쏠 수 있는 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대한 미사일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걔들이. 그러니까 뭐 전투를 하려면 밀리진 않을 텐데 일본이 이런 것까지 미리미리 착착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탁상 공론하느라고 좀 더디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얘기한 거고요. 뭐 다른 뉴스도 좀 있긴 한데 이거를 제가 하게 되면 시간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다음 편에서 특집으로 군사 분야 그다음에 국제정치 분야 를 추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